개체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한 개체, 한 개체. 그래서 자 이렇게 한 마리 따로 있을 때 뭐라고 한다? 그냥 개체라고 해요. 네, 개체들이 모이는 거야. 개체가 모이는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같은 종류의 개체만 모여. 그러면 그거를 개체군이라고 불러요. 자, 개체군에는 뭐가 들어있다? 동종 개체의 모임. 그래서 사람이면 사람만, 장미만, 세균만 이렇게 들어있는 거. 이거는 개체군이에요. 개체군에는 반드시 같은 종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어차피 살다 보면 한 종만 살 수는 없어.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만 있는 것 같지만 세균도 있을 거고 곰팡이도 있을 거야. 그래서 어딘가에서는 식물과 동물과 곰팡이와 이런 것들이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다른 종 개체들이 모여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분집이라고 해요. 자, 분집은 서로 다른 종, 이종 개체의 모임이다. 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분집보다 더 크다. 지금 이종 개체의 모임이라는 거는 생물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야. 이제 모든 생물이 다 들어있어. 그렇기 때문에 생물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가장 작은 단위 뭐야? 분집인 거야. 생물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가장 작은 단위. 왜냐면 개체군은 모두 포함하진 않아. 한 종류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종류의 생물을 다 포함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분집이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생물적인 요인은 다 들어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보다 더 큰 게 있대. 자, 이거보다 더 큰 거를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럼 생태계는 이미 생물적인 요인은 분집 속에 다 들어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는 생물이 아닌 요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죠. 자, 기생물 요인은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빛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수분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생물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자, 그러면 생물과 비생물이 같이 있는 게 생태계야. 이때 중요한 거,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줄 수 있고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환경과 생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건데 이거를 하나는 작용, 하나는 반작용이라고 얘기할 거야. 생각해 봅시다. 생물과 환경 중에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야? 그치, 환경이지. 환경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환경이 생물한테 주는 영향을 일단 작용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생물이 환경한테 주는 영향은 뭐가 되는 거야? 반작용이 되는 거지. 환경이 생물한테 주는 영향은 작용이고요. 생물이 환경한테 주는 영향은 반작용이야. 빛이 강해지니까 광합성량이 증가했다. 작용. 광합성량이 증가하니까 산소의 농도가 높아졌다. 반작용.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상호작용. 자, 상호작용은 작용과 반작용을 둘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물들끼리 주고받는 관계. 상호작용은 생물들끼리 주고받는 관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들어갔어. 생태계를 크게 나누면 육상 생태계와 수생 생태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육상 생태계를 나누는 건 대개가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 나누게 돼요. 자, 기온과 강수량으로 나누는데 만약에 기온도 굉장히 따뜻하고 강수량도 풍부하다 그러면 나무들이 주로 살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태계는 산림 생태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 강수량이 떨어져 건조해지잖아. 건조하면 나무가 못 살아요. 그럼 누가 살아? 풀이 살아. 풀이 살면 그거는 초원 생태계다 라고 얘기하고, 식물들이 살기 어려운 조건에 있으면 황원이라고 하는데, 이 황원에는 온도는 높은데 강수량이 너무 적어서 생기는 사막 생태계, 또는 온도가 너무 낮아서 생기는 툰드라 생태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나오겠지만 산림 생태계도 열대우림이냐, 낙엽 화려수림이냐, 침엽수림이냐 이렇게 이제 나눠지긴 하지만 어쨌든 나무가 산다는 거는 어느 정도 강수량이 보장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자, 반면에 수생 생태계는 크게 나누면 해양 생태계와 담수 생태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이거 자세히 나오는 경우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밑으로 내려오면 생물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생물적인 요인을 한번 볼게요. 기능에 따라 나누면 첫 번째 생산자 들어갑니다. 자, 생산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애들. 먹고 살 수 있는 양분, 무슨 양분? 유기 양분을 만들 수 있는 애들을 생산자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는 무슨 영향을 한다라고 하냐면 독립 영향을 한다. 독립 영향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독립 영향한다는 얘기는 스스로 동화 작용을 해서 다른 개체가 먹고 살 수 있는 양분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독립 영향에 탄소 동화라는 게 있어. 탄소 동화는 탄소를 모아서 뭔가 유기물을 만드는 거야. 또 하나 질소 동화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질소를 모아서 뭔가 양분을 만드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탄소 동화라고 하는 거는 뭐 하는 거? 광합성하는 거를 탄소 동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질소 동화는 뭐 만드는 거야? 단백질 만드는 거. 이거를 질소 동화라고 얘기해서 탄소 동화, 질소 동화 둘 다 누구밖에 못해? 생산자밖에 못해. 탄소 동화도 생산자만 하는 거고 질소 동화 나중에 나올 거야. 이것도 생산자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생산자에 속하는 애들한테는 누가 있느냐? 자, 생산자에 속하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육상 생태계에서 생산자 역할을 해주는 건 당연히 누구겠어? 식물. 그러면 해양 생태계 아니면 물 생태계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아니면 바다에 살고 있는 해조류 이런 애들이 생산자로서 기능한다. 그래서 동화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 두 번째 소비자.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어서 이미 만들어진 양분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개체를 먹어줘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는 종속 영향을 한다 라고 하는데 자, 이런 애들 소비자라고 그래. 생산자는 그냥 생산자야. 근데 소비자는 1차, 2차, 3차 단계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수록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상위 영양 단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상위라고 하는 먹어가는 애를 말하는 거야. 식물을 먹으면 1차, 1차를 먹으면 2차, 2차를 먹으면 3차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라고 얘기한다. 자, 그럼 여기에 속하는 생물에는 당연히 동물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냐면 원생 동물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면역 배울 때 그 병원체 종류 중에 원생 생물이라는 거 배웠을 거야. 그러니까 원생 생물에 말라리아 병원충이 있었는데 원생 생물에 원생 동물과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포함되는 거예요. 원생 생물에 광합성을 하는 애들은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해조류라고 얘기하는 거고 광합성을 못하는 말라리아 병원충, 아메바, 집신벌레 같은 애들은 원생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종속 영양과 독립 영양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생산자도 살다 보면 낙엽이 떨어지고 아니면 사체가 생겨. 얘도 살다 보면 배설물을 내보낼 거고 시체가 생길 거야. 그러면 그것들이 계속 쌓이기만 하면 유기물이 쌓이기만 하는 거라 나중에 무기물이 부족해서 얘네가 생산활동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수많은 유기물들을 다시 무기물로 전환시켜주는 애가 필요한데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분해자라고 합니다. 자, 분해자는 사체나 배설물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을 다시 무기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분해자로서 기능을 하는 애들이 누구다? 세균이나 아니면 균류 같은 애들은 분해자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생물적인 요인이다라고 보면 되고 이게 비생물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페이지에 지금 정리를 다 한 건데 그러면 맨 밑에 있는 그림에서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 기억은 환경이 생물한테 주는 영향이야. 뭐라고 한다고? 작용. 그렇지. 반면에 리을은 반작용. 그럼 디귿하고 리을은 생물들끼리 주고받는 관계잖아. 뭐라고 한다? 상호작용이라고 부르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자,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줍니다.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데 환경이 생물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원래 통과에서 주로 얘기가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이 언급이 안 돼요. 근데 아마 여러분 프린트에 보면 학교에 따라서 온도가 생물한테 주는 영향, 물이 생물한테 주는 영향 배우는 학교 있을 거야. 충분히 배우는 확률이 높은데 오늘은 빛의 세기가 생물한테 주는 영향만 일단 볼게요. 이건 나중에 또 다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빛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도 빛의 세기에 관한 것만 자, 빛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빛의 세기가 될 수도 있고 빛의 파장이 될 수도 있고 빛이 주어지는 일주 시간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지금 빛의 세기가 생물한테 주는 영향인데 여기서는 동물은 중요하지 않아. 얘가 누구한테 영향을 줄 거야? 광합성을 하는 생산자, 식물한테 영향을 줄 거야. 그러면 빛의 세기가 세지면 식물이 하는 뭐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광합성 양에 영향을 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빛의 세기가 세지면 광합성 양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늘어나는지 아닌지 확인을 이제 해봐야 돼. 그러려면 광합성, 빛의 세기를 다르게 하면서 광합성 양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광합성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 보려면 광합성식을 적어놓고 반응물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는지 생성물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근데 포도당은 만들어지자마자 설탕이나 녹말로 바뀌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측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광합성이 얼마나 잘 일어났는지 보려면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산소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산소나 이산화탄소의 출입에 관여하는 물질 대사가 광합성만 있는 게 아니야. 누구도 있어? 호흡도 있지. 그러니까 어떤 식물에 이산화탄소가 조금밖에 없는 이유가 광합성을 많이 해서인가? 산소를 조금 해서인가?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을 할 건데 이렇게 기준을 놓고 여기를 0이라고 하는 거야. 자, 가로축은 빛의 세기예요. 세로축은 CO2 출입량이 될 건데 자, 위쪽이 CO2 흡수량이야. 그럼 아래쪽은 뭐가 되는 거야? CO2 방출량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봅시다. 빛의 세기가 0일 때 광합성 할까 안 할까?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안 해서 얘는 뭐만 할 거야? 호흡만 할 거야. 호흡만 하면 CO2를 방출할 거 아니야. 상대적인 값으로 얘가 CO2를 10씩 방출한다고 하면 시간당 10만큼을 방출한다고 하면 동물은 운동을 하거나 긴장을 하면 호흡수가 증가하지. 근데 식물은 하루 종일 거의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거의 시간당 10 정도의 CO2를 방출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빛의 세기가 0일 때는 CO2를 10만큼 방출하고 있었는데 빛의 세기가 점점 세지면 이제 뭐 할 거야? 광합성 할 거야. 그럼 광합성에는 뭐가 필요해? 이산화탄소가 필요해.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면 그걸 바로 흡수하느냐가 아니라 지가 만든 CO2 일단 써야 돼. 그러니까 CO2 방출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CO2를 10만큼 방출했는데 그 중에 2 갖다 쓰고 3 갖다 쓰고 4 갖다 쓰니까 CO2 방출량이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CO2가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 빛의 세기가 생깁니다. 이때 누구와 누가 같아진 거야?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진 거야. 자,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졌어요. 근데 이거보다 빛이 조금이라도 세지면 이제 CO2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흡수량이 점점 증가해. 광합성량이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니까 더 이상 증가하지 않더라. 그러면 요 순간은 빛의 세기가 세지더라도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을 때 빛의 세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당연히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는 큰 거겠지. 자, 이때 빛의 세기를 예를 들면 T2라고 할게요. 이걸 T1이라고 하고 T1은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졌을 때 빛의 세기야. T2는 광합성량이 최대가 되기 시작했을 때 빛의 세기야. 이때 CO2를 만약에 20만큼 흡수하고 있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T2일 때 이 식물이 광합성에 사용하는 총 CO2 양은 얼마인가요? 이 식물이 광합성에 사용하는 총 CO2 양 얼마인 거죠? 그렇지. 20이 아니라 30인 거야. 자기가 만들어낸 10을 쓰고도 모자라서 20을 흡수했기 때문에 이만큼이 얘가 사용한 CO2 양이야. 그럼 CO2를 30만큼 썼다는 거는 30에 해당하는 포도당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 총 광합성 양이라고 얘기해요.
이 식물의 총 광합성 양이야.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냈던 포도당 중에서 이만큼은 뭐로 써버려? 호흡으로 써버리기 때문에 이 식물한테 순수하게 남아있는 포도당의 양은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한다? 순광합성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광합성량은 총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뺀다 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식물이 얼마나 많은 포도당을 남길 것이냐는 총광합성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광합성량이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순광합성량이 0보다 작다. 순광합성량이 딱 0이다. 순광합성량이 0보다 크다. 세 가지 상황이 되면 순광합성량이 0보다 작으면 얘는 뭐도 어렵다. 생존도 어려워요. 순광합성량이 0이면 생존은 가능한데 생장은 못하는 거야. 근데 이게 크면 생존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생장까지도 가능해진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순광합성량, 총광합성량, 호흡량의 관계를 알아야 돼. 내가 설명한 순광합성량, 총광합성량은 식물 하나를 두고 얘기한 거야. 근데 만약에 생태계에는 식물 하나가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식물이 살잖아? 그러면 거기서 모든 식물들이 하는 광합성의 총량, 순광합성량을 모든 식물한테 다 더하잖아? 그럼 이거를 어떤 단어로 바꿀 거냐면 총 생산량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이거야. 어떤 숲이 있어. 거기 있는 식물들이 광합성을 열심히 해. 그래서 광합성을 하고 지들이 호흡으로 쓰고 그리고 남는 양으로 숲이 점점점 커지고 울창해질 거야. 그러면 그 숲에서의 순생산량은 광합성을 한 총 생산량에서 뭐를 뺀갑시다? 호흡량을 뺀갑시다.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순생산량, 총생산량, 호흡량 이 차이를 잘 알아두는데 여기에 어떤 식물을 그렸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다른 식물을 한번 그려봤어. 그랬더니 이 식물은 원래부터 호흡량도 적었어.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쯤에서 이렇게 됐어. 자, 그럼 봅시다. 이 식물은 여기에 T1보다 훨씬 더 빛의 세기가 약한데 이미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커졌어.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빛의 세기가 약해요. 쉽게 말하면 그늘에서도 생장이 가능한 애들이야.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빛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점점 효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빛의 세기가 아직까지 엄청 세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최고점에 도달했어.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빛의 세기가 세져도 순생산량이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어떤 애겠어? 자, 1번하고 2번 식물 비교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양지식물, 둘 중에 하나를 음지식물이라고 하면 1번이 그늘에서도 죽지 않지만 빛이 세다고 아주 잘 자라지도 않는 음지식물인 거야. 반면에 2번이 양지식물인 거야. 그러면 햇빛이 쨍쨍 내리칠 때는 얘가 유리해. 그런데 숲이 울창해져가지고 그늘이 많아지면 얘가 유리한 거야. 얘가 무조건 불리한 게 아니라 얘가 그늘진 곳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천일 과정에서 어차피 언급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빛과 생물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개체군부터 들어갈 거예요.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일한 종의 개체가 모여있는 걸 개체군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개체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개념이 있어요. 자, 개체군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동종 개체의 모임이다. 개체군을 나타내는 몇 가지 개념 중에 밀도라는 개념이 들어가. 자, 밀도는 그 개체들이 얼마나 조밀조밀 모여 사는지를 말하는 거야. 인구 밀도, 뭐 이렇게 따지듯이. 자, 그러면 밀도를 구하는 식은 이 개체군이 살고 있는 지역의 면적분의 개체수라고 봐야 되겠지? 자, 면적분의 개체수인데 그렇다면 밀도가 면적이 일정할 때 증가하는 요인, 그다음 면적이 일정할 때 밀도가 감소하는 요인. 이렇게 볼 거예요.
자, 면적이 일정할 때 밀도가 증가하는 요인 뭐 있을까? 밀도가 증가하려면 개체수가 증가해야 되잖아. 개체수가 증가하려면 개체수가 증가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돼? 출생을 많이 해야 되겠지. 자, 증가하는 요인 출생.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이사 오는 거야. 이 반면에 개체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사망 또는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는 거야. 이축. 이렇게 되는데 가끔가다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면적이 일정한 고립된 지역에서 밀도가 증가하는 요인은 뭐다? 그때는 이 비추를 적으면 안 돼. 고립된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출생하고 사망만 적어야 돼. 문제를 살짝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실수하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고립된 지역에서는 출생하고 사망만, 그 말이 없으면 이입하고 이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써주시고요. 그 다음 2번 개체군의 생, 장, 곡선. 자,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개체군의 개체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체군의 개체수가 변하는 거. 자, 여기가 시간이에요. 여기가 거기에 살고 있는 개체들의 수야. 우리가 영양분이 잔뜩 들어있는 넓은 배지에서 세균을 키워봤더니 이 세균이 처음에는 천천히 증가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했어. 기하 급속으로 증가한 거야. 이걸 우리가 흔히 J자형 곡선이다 라고 하는데 초기는 이렇게 됐던 거야. 근데 다른 생물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차이가 벌어지더니 일정해지더래. 자, 이렇게 생기는 거 뭐라고 한다? S자형 곡선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생물 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사실상 이렇게 되는 건 아주 초기거나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거지 실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뭐냐면 이론적인 생장 곡선이야. 하지만 이거는 실제 생장 곡선이야. 얘네가 만약에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멈췄다고 하면 우리는 이만큼 얘네가 일정해지는 최대로 사는 이 부분을 이 개체군의 환경 수용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환경 수용력. 자, 그럼 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지. 자, 그럼 그 문제, 다시 말하면 이론적인 곡선과 실제 곡선의 이 갭,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환경 저항이라고 합니다. 환경 저항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어? 커졌어요. 환경 저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환경 저항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환경 저항 이렇게 되겠으니까 빛이 너무 강해서 온도가 너무 낮아서 수분이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진짜 환경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환경 저항은 개체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개체수가 증가하는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환경 저항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거냐면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먹이가 부족해지고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간이 부족해지는 거야.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쓰레기나 노폐물이 너무 증가해서 문제가 되고 질병이 한 번 생기면 갑자기 확 퍼져서 전염병처럼 갑자기 여럿이 죽어버린다라든지 아니면 개체수가 너무 많아져서 천적의 눈에 잘 띄니까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환경 저항이다라고 봐요.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 자 거기 보면 환경 수용력이 최대 그 곡선을 말하는 거죠. 환경 수용력이. 자 그다음 환경 저항은 개체군의 밀도 증가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한 거 먹이, 공간 부족, 노폐물 증가, 천적, 질병 증가들을 볼 수 있다. 이게 최대에서 일정해지면 이걸 환경 수용력이라고 했잖아. 환경 수용력은 변화 가능합니다. 자, 변화 가능합니다. 그럼 얘네가 변화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얘네가 살고 있는데 이 지역으로
상리공생을 하는 애가 들어왔어. 상리공생을 하는 애가 들어오면 도움을 받잖아. 그렇게 되면 이 환경수용력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기생하는 물질이 들어왔어. 기생하는 생물? 그러면 감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알아주십니다. 환경수용력은 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생장곡선, S자형 생장곡선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번에는 생존곡선 볼게요. 생존곡선. 자, 생존곡선은 이거야. 사망을 하는데, 어떤 개체가 살다 사망을 하는데, 언제 많이 죽는지, 유년기에 많이 죽는지, 뭐 청년기에 죽는지, 중년에 죽는지, 노년기에 죽는지, 이걸 말하는 건데, 이건 뭐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생물까지 보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자, 가로축, 세로축 알아주세요. 세로축은 생존하고 있는 개체수. 예를 들면 처음에 태어난 애들 1000마리로 시작하는 거야. 사람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곤충 1000마리가 될 수도 있어. 1000마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죽을 때까지. 그럼 예를 들면 여기를 50이라고 하고 여기를 100이라고 해서 다 죽었을 때가 100인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대 연령이라고 해요. 사람이 신생아가 1000명이 태어났어. 1000명을 추적해서 마지막 한 명이 죽을 때까지를 100으로 보는 거야. 만약에 마지막 죽은 사람이 100살이 죽었다고 하면 여기 있는 100은 100년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곤충 10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곤충이 100일 후에 죽었어. 그럼 여기 있는 100은 100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절대 연령이 아니라 상대 연령이야. 누가 더 오래 산다 이 개념은 없는 거야. 근데 어떤 애들을 그렸더니 거의 안 죽고 살아. 안 죽다가 나중에 가서 늙었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병들어지고 이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 태어나자마자 대부분이 죽어. 일부가 살아남아서 겨우겨우 살다가 끝에 이렇게 죽게 되는 거야. 근데 다른 애들은 죽어가는 걸 그래프로 그렸더니 비슷하게 일정하게 이렇게 떨어져서 그래프가 그려져요. 생태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지. 그러면 1형이라고 하고 2형이라고 하고 3형이라고 합니다. 1형은 나이 들어서 죽는 거야. 3형은 어렸을 때 많이 죽는 거야. 2형은 비슷하게 죽어가는 건데, 자, 그럼 1형을 생각해보자. 자, 1형하고 3형을 비교하면 누가 개체 크기가 클까요? 1형이 크겠지. 크다라는 얘기는 쉽게 잡혀먹히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가 개체의 크기가 큽니다. 1형하고 3형 중에 누가 자손의 수가 많을까요? 3형이 많아요.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자손의 수가. 보호가 안 돼. 그래서 얘네는 자손 수가 적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1형은 되게 어떤 애들이냐면 대형 포유류들. 대형 포유류는 대개가 1형을 보이는데 이 생태학자는 그거의 가장 대표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사람형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3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들이냐면 물에다가 알 낳는 애들이야. 물에 난자 뿌리고 정자 뿌려서 물에서 수정이 되는 거야. 그럼 물속에서 알 상태로 있다 그냥 부화되는 애들. 어떤 애들? 어류나 조개류, 어패류가 그래요. 그래서 그 어패류 중에서 조개류의 대표 불, 저는 불형이라고 불렀던 거지. 그럼 얘네들은 개체의 크기는 굉장히 작아. 그리고 자손의 수는 엄청 많아. 근데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해. 대부분은 알 상태일 때 잡혀 먹혀요. 이게 이제 불형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얘네들은 비슷하게 주어지거든. 대개가 야생동물인데 되게 이제 다람쥐라든지 토끼라든지 아니면 야생 조류, 새들 아니면 물속에 사는 말미잘, 뭐 해파리 이런 애들인데 해파리하고 비슷한 과에 속하는 히드라형이라고 했어요. 이건 옛날 생태학자가 한 거라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동물을 갖다 댄 거야. 히드라는 말미잘, 산호 아니면 뭐 해파리 이런 거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주변에 보기 쉬운 거로는 다람쥐나 야생 조류가 들어간다라는 거 보면 돼. 자, 여러분이 생존곡선에서 알아야 될 거는 첫 번째 이게 상대 연령이다. 두 번째 1형과 3형을 비교해서 차이를 알아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거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오고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거. 자,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평균형, 얘가 평균형인 거는
평균형의 경우 또는 히드라형의 경우 개체의 절반이 살아남았을 때 상대 연령이 얼마냐 물어볼 수 있어요. 개체의 절반이 살아남았을 때 상대 연령. 개체의 절반이면 한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가서 아래로 내려오면 뭐 45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거 아니야. 왜 아니냐면 여러분 표를 보면 알겠지만 이 숫자가 10, 100, 1000이야. 100, 200, 300, 400, 500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절반을 가리키면 안 되는 거야. 500이라는 거는 이쯤 될 거야. 이쯤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니까 10도 안 되는 상태라고 봐야 돼. 그럼 무슨 얘기냐? 얘네가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문제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만큼 T1,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만큼 T2. 가로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세로로 내려온 높이도 똑같을 거야. 왜? 일직선으로 내려오고 있잖아. 그래서 가로 길이가 똑같으면 세로의 높이도 똑같을 건데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T1과 T2에서 사망한 개체수는 동일하다. 이렇게 나와요. T1하고 T2에서 사망한 개체수가 동일한 게 아니야. 뭐가 동일한 거야? 사망한 개체의 비율이 동일한 거야. 1000마리 중에 10% 죽어서 100마리가 죽은 거야. 10마리 중에 10%가 죽어서 1마리가 죽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개체수가 동일한 게 아니라 사망한 개체의 비율이 동일한 거야. 다시 말하면 사망률이 동일한 거죠. 만약에 얘의 사망률을 그래프로 나타내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사망률이 일정한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거에서 많이 틀려요. 알고 있다고 시험 문제 나오는 순간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망 개체 수가 동일한 게 아니라 사망 개체의 비율이 동일하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충고 진도 어디까지 나왔어? 나왔어? 빛의 색이 했어? 너네들 프린트에 거 있어? 온도 막 이런 것도 나와? 1초시간 장애식물, 단식물 나와? 오늘은 너무 많은 걸 가르쳐. 배웠네. 아이고, 불청도 배웠네. 배우는 선생님이 시험에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빛의 색이한테 뭐라고 했어요? 안 나온다고? 그냥 참고로 보고 이게 이걸 보고? 참고로 보고? 자, 그 다음 밑에 볼게요. 지금 이게 처음에 생태학자들이 아주 진짜 옛날 몇십 년 전에 해가지고 이렇게 다 밝혀놓은 건데 극단적인 경우가 있는데 극단적인 경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거의 기역자로 꺾이는 경우. 이렇게 꺾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생태도 나오겠지만 굶긴 초파리요? 이런 애들 막 굶겼다가 얘네들 굶겼을 때는 그렇게 뭐 죽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굶긴 초파리형이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장꺼번에 죽어버리는 뭐 이런 게 나온다는데 이거는 나중에 추가된 거고 여러분 대부분의학교에서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배우게 될 거야. 이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연령 피라미드인데 연령 피라미드는 뭐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생식 전 연령과 생식 연령과 생식 후 연령이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생식하기 전의 상태, 생식이 가능한 개체들, 생식이 모두 끝나서 더 이상 생식을 못하는 애들 세 층으로 나눈 거거든. 근데 생식 전 연령층이 엄청 많잖아. 그러면 나중에 이 개체들의 개체군은 엄청나게 커질 거야. 얘네가 생식 연령층이 되면 개체를 많이 만들어낼 거라서. 근데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생식 전과 생식 연령층이 비슷하게 있어서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될 거야. 반면에 생식 전 연령층이 너무 적으면 나중에 이 개체군의 개체수는 줄어들게 될 거다. 쇠퇴형이라고 하는 거라 발전형, 안정형, 쇠퇴형 이름을 정확하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의미는 그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거는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개체수를 우리가 어떤 동물이나 곤충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얘네들의 개체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측정을 해보는 거야. 인구의 변화를 측정하듯이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보이는 거지. 그래서 주기적 변동이라고 하는데 이 주기적 변동이 1년을 주기로 변하는 애들이 있고 한 10년이나 20년을 주기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년을 주기로 변하는 경우는 흔히 우리가 단기적 변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개가 1년이기 때문에 계절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계절적 변동의 가장 대표가 되는 주인공은 돌말이라고 하는 애예요. 그럼 돌말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돌말은 식물성 플랑크톤이야. 다시 말하면 얘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예요. 이거를 잊으면 문제에서 틀릴 수도 있어. 얘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다시 말하면 뭐야? 스스로 독립 영향을 할 수 있는 생물이다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 얘가 단세포 생물이거든. 그래서 광합성은 스스로 할 수 있어. 하지만 자신의 몸을 만들고 그 개체를 유지하려면 무기양분이 필요하잖아. 그죠? 무기양분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얘가 사용하는 무기양분이 뭐냐면 영양염료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영양염료가 질소, 인, 탄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건데 자, 영양염료가 많으면 돌말이 잘 살 수 있고 개체수도 증가할 수 있어 원래. 그러니까 사실은 돌말은 겨울에 증가했어야 돼. 근데 겨울에 증가했어요? 못했어? 못했지. 그 이유가 뭐 때문이야? 수온이 너무 낮고 빛의 세기가 약해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돌말이 겨울에 증가하지 못한 제한 요인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뭐 때문이다? 약한 빛과 낮은 수온. 이것 때문에 얘가 증가하지 못한 거야. 그러다가 봄이 돼서 빛의 세기가 세지고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돌말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해요. 자,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상대적으로 누구는 줄어들겠어? 얘 몸을 만드는 재료, 얘네가 흡수하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영양염료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야. 자, 초봄에 영양염료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돌말에 의해서 모두 소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돌말에 의해서 막 증가했어. 근데 살아가려면 영양염료가 계속 필요한데 영양염료가 없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돌말도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늦봄에 돌말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영양염료가 고갈됐기 때문에. 온도도 충분하고 빛도 충분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 끝날 무렵에 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유는 제한요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이유는 영양염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날 때는 학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겨울에 왜 증가하지 못하는지, 늦봄에 왜 감소하는지, 영양염료는 초봄에 왜 감소하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영양염료랑 돌말이랑 빛의 색이랑 수온을 다 지워버리고 1번, 2번, 3번, 4번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뭐에 해당하는지를 고를 수 있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겨울에 혼자 높은 거는 영양염료야. 봄에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건 돌말이야. 흡수하죠? 그럼 이제 온도랑 빛을 봐야 되는데 항상 누가 먼저 움직인다? 빛의 세기가 먼저 움직이면 나중에 수온이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빛의 세기가 먼저 증가하고 나중에 수온이 증가한다. 만약에 1, 2, 3, 4로 바뀌면 그렇게 알아두도록 하세요. 이거는 계절적 변동.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영양염료가 부족해서 나중에 돌말이 줄어들었잖아요. 이것은 작용이야, 반작용이야, 상호작용이야. 작용이야, 반작용이야, 상호작용이야? 이거는 작용이지. 이게 만약에 돌말이 영양염료라는 어떤 생물을 잡아먹고 사는 거라면 상호작용인데 돌말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생산자고 영양염료는 주변 환경이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작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잊지 마세요. 돌말은 생산자, 생물이에요. 그리고 영양염료는 무기양분이다라고 이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장기적 변동인데 이 장기적 변동은 먹이 사슬에 의한, 먹이 연수에 의한 변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포식과 피식에 의해서. 이게 맨날 나오면 문신토끼랑 스라소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스라소니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호랑이 사자 아니고 맨날 왜 스라소니라고 나오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어떤 경우냐면 캐나다에 가죽회사가 있는데 그 가죽회사는
눈신토끼 잡아서 그 토끼털 그런 거 토끼 가죽으로도 뭔가를 만드는 곳이고 스라순이 잡아서 그 털로도 뭘 만드는 곳이었던 거야. 근데 이 가죽회사가 진짜 몇백 년 된 그 가죽회사라서 해마다 매출표가 있는데 이 매출표를 그렸는데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그 이유가 생태학자들이 보고 판단한 게 이 가죽이 잘 안 팔려서 이 사람들이 잘 못 만들어서 이 개념이 아니라 스라소니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가죽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판 거고 스라소니의 개체수가 줄어들면 못 만든 거야. 이거를 생태학자들이 보고 이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개체수가 아주 장기적으로 변하는데 누군가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요. 또 다른 개체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약간 템포가 하얀 애가 좀 빠르고 보라색 애가 좀 따라가는 거야.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일단 A하고 B 중에 하나는 피식자 하나는 포식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개체수가 먼저 변하는 애가 피식자예요. 피식자 먹히는 애야. 먹이가 늘어나니까 그걸 먹고 사는 이 B가 늘어나. 근데 지가 먹어서 얘네가 줄어드니까 따라서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은 항상 이거야 돼. 개체수가 먼저 변하는 애가 피식자, 나중에 따라서 변하는 애가 포식자다. 라고 알아둬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 T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피식자가 숫자가 많겠어, 포식자가 많겠어. 당연히 피식자가 많아요. 그죠? 풀하고 토끼의 수를 따지면 당연히 풀이 많아야 돼. 토끼하고 여우의 수를 따지면 당연히 토끼가 많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피식자가 많아야 돼. 근데 T1에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T1에서 일시적으로 피식자와 포식자의 개체수가 같아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T1에서 일시적으로 피식자와 포식자의 개체수가 많아진다. 맞아 틀려? 틀려요. 자, 왜 틀려? 겹쳤는데 왼쪽하고 오른쪽의 숫자가 달라요. 왼쪽은 피식자의 개체수라서 뭐 40, 80, 120으로 읽었다면 오른쪽은 포식자의 개체수라서 3, 6, 9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겹쳤다고 해서 상훈아 개체수가 같아진 건 아니라는 거지. 상훈아. 상훈이 졸려요? 세훈이는 안 졸려요? 괜찮아요? 자, 여기는 포식자, 여기는 피식자. 개체수가 같아졌다고 보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요 그림으로 많이 나와. 자, 이렇게 근데 여기는 기억 개체수의 변화. 기억이라는 종, 개체수의 변화. 여기는 니은의 개체수 변화.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있다가 개체수를 점점점점 우리가 찍어서 그렸더니 나중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더래. 이렇게 돼.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돼. 더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더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1번 다음에 2번이 되고 그 다음에 3번이 되고 그 다음에 4번이 되는 거야. 이거 그림 잘 보셔야 돼요. 요 그림을 보고 기억과 니은 중에 누가 피식자고 누가 포식자인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는 거야. 누가 A고 누가 B인지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 두 그래프를 같이 놓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이거 풀 때 딱 하나만 개념하면 돼요. 뭐? 개체수가 먼저 변하는 게 피식자. 그것만 알면 돼요. 한번 보세요. 자, 누가 피식자고 누가 포식자인지 찾으시고요. 두 번째, T1은 여기는 1, 2, 3, 4 중에 어느 시기에 속하는지 찾아보세요. T1이 1, 2, 3, 4 중에 어느 시기에 속하는지.
그렇지. 얘가 비식자지. 얘가 포식자지. 자, 여기부터 있는지 볼게요. 아래로 내려오면 감소라 그랬지? 지금 A 기억은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럼 뭐야? 이 기억이 감소. 기억 감소. 이렇게 기억 늘어나고 있네. 기억 증가. 기억 증가.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니은 증가야. 니은 증가. 니은 증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니은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감소야. 니은 감소. 니은 감소. 자, 표시합니다. 그럼 봐봐. 여기부터 시작했어. 기억은 감소하는데 니은은 증가하고 있지. 둘이 달라. 그 다음에 누가 누구를 따라가는지 보면 돼. 기억은 여전히 감소인데 니은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어. 누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니은이 기억을 따라가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피식자, 옆에 있는 그래프를 따지자면 A, 얘가 포식자, 옆에 있는 그래프는 B가 되는 거야. 그러면 T1은 피식자는 증가하는데 포식자는 감소하고 있는 거야. 피식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포식자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몇 번? 세 번째 시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려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막 실어놓고 그러면 계산하기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 세로축이 피식자예요. 이 시계가 세로 방향으로 돌고 있다. 아니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 세로축이 피식자. 그래서 먹이 관계에 의한 거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 자, 그럼 개체군에서 마지막 개념 들어갑니다. 개체군 내 상호작용.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같은 종끼리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야. 같은 종끼리. 첫 번째, 텃세. 텃세는 쉽게 말하면 영역 표시하고 다른 개체가 못 오게 하는 거야. 다른 종이 아니라 같은 종, 다른 개체가 못 오게 하는 거. 텃세, 세력권, 그래서 영역 표시하는 건데 생활 공간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먹이 획득이나 배우자 독점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생활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다른 개체 침입을 적극적으로 막는다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텃세가 일어나면 개체 간의 경쟁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텃세가 일어났을 때 개체 간의 경쟁은 증가, 감소? 감소예요. 왜냐면 영역이 정해지면 저도 자기한테 오는 거 싫어하잖아. 그러면 저도 남한테 안 가. 웬만하면 뭘 뺏으려고 할 때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니은에다 적으세요. 개체 간의 경쟁을 줄이고, 텃세가 일어나면 개체 간의 경쟁을 줄이고 밀도를 알맞게 조절할 수 있다. 개체 간의 경쟁을 줄이고 밀도를 알맞게 조절할 수 있다. 자기 영역이 있잖아. 근데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자기 영역이 너무 줄어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체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행식 활동이나 증가 활동을 줄여서 한동안은 그냥 그 영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막는 효과까지 있어요. 이거라는 가장 대표적인 거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은어예요. 은어. 자, 은어가 물고기야. 물속에 살아.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막 흘러 내려갈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만의 영역이 있어서 그 영역에서만 주로 활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지도 않고 흘러 내려가지도 않고 이렇게 있어. 은어가 자신만의 영역,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텃세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은어끼리 누구는 여기 살고 누구는 여기 살고 누구는 여기 살고 이렇게 살았어. 자, 이렇게 살았는데 이 은어가 살고 있는 곳에 얘랑 먹이를 비슷한 걸 먹는 피레미가 들어옵니다. 자, 피레미가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막 살려고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살려고 하는데 피레미랑 은어랑 싸우면 은어가 이겨요. 그럼 피레미도 여기서 살긴 살아야 되겠어. 근데 은어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은어가 좋아하는 가운데 빼고 요런 데 가서 살아. 요런 데 가서 사는 거야. 자, 그럼 잘 보세요. 은어가 자신만의 영역을 차지하고 은어끼리 서로 영역 다툼을 하고 있잖아. 그럼 이거는 텃세야. 근데 은어가
가운데를 차지하고 피레미는 가장자리에 살아. 그럼 이 은어 입장에서도 가장자리에 웬만하면 안 가는 거야. 얘네가 피해줬으니까.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은어와 피레미는 종이 다르지. 그럼 이거 텃세라고 안 하고 분서라고 얘기해. 같은 종끼리 영역을 나눠서 살고 있으면 그거는 텃세야. 근데 서로 다른 종이 경쟁을 피하려고 서로 조금 나눠서 살고 있으면 이거 분서야. 다음에 분서는 다시 나올 거예요. 경쟁 파트에서. 분서랑 텃세를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같은 종끼리냐 서로 다른 종 간에 일어나는 거에 따라 달라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순위제. 순위제는 거기 살고 있는 개체들을 서열을 정리하는 거야.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이 다 정리되는 거야. 근데 서열이 그냥 정리되겠어? 어떻게 해야지 정리되겠어? 싸워야겠죠. 싸워서 이긴 애가 1등 차지하는 거. 딱 보고 그냥 힘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힘의 강약에 따라 서열을 정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 힘의 강약이야. 그래서 순위제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닭이나 큰뿔 양 뭐 이런 애들인데, 자, 큰뿔 양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어디로 싸우겠어? 뿔로 싸우겠죠? 뿔로 싸워서 뿔에 찔려 죽는 애도 있고 뿔이 부러지는 애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힘을 서로 겨뤄가지고 이제 1등을 하는 거야. 자, 닭도 싸웁니다. 닭은 어떻게 싸우겠어? 뭐로 싸울까? 부리. 날개나 발톱이 아니라 부리로 주로 싸워요. 그래서 한 여러 군데서 사온 약병아리들, 조그만 병아리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딱 모아놓잖아? 조금 큰 애들? 그럼 얘네들이 한 이틀 동안 밥도 안 먹고 거의 싸우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부리가 피투성인 애가 있고 머리가 피투성인 애가 있어. 자, 머리가 피투성인 애들은 꼴찌인 거야. 엄청 쪼인 거야. 부리가 피투성인 애가 1등인 거야. 그래서 순서가 딱 정해져요. 순서가 정해지면 밥을 줘도 1등부터 먹고 물을 줘도 1등부터 먹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한 두세 마리 새로운 병아리를 갖다 또 넣었다. 그러면 너네들은 늦게 들어왔으니까 그냥 막내 해.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 한꺼번에 쪼아서 죽여버려요. 왜냐면 가뜩이나 사람도 아니 닭들도 별로 많아가지고 먹이를 먹기가 힘든데 들어온다 그러면 경쟁자로 생각해서 다 같이 죽여버리는 경우. 어쨌든 이거는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가 정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순위제. 자, 리더제는 순위가 다 정해지는 게 아니라 1등과 꼴찌, 1등과 나머지 그냥 1등과 나머지, 이걸 리더제. 순위제, 리더제 구분 잘해야 돼요. 사회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분업. 개체들이 일을 서로 부담 아니고 분담이라고 하세요. 개체들이 일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산에 관한 일을 하는 애, 그 다음에 방어에 관한 일을 하는 애, 생식에 관한 거, 육아에 관한 거 전부 다 나눠가지고 분업이 얘네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봐야 돼. 이거의 가장 대표는 꿀벌과 개미. 자, 마지막. 혈연 관계를 가진 개체들이 소규모로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것을 가족 생활이라고 합니다. 코끼리나 침팬지 같은 애들이 가족 생활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가 개체군에 관한 설명이에요. 개체군.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침도 나가도록 할게요. 승민아, 졸려? 자, 이렇게 보면 항상 뭐였지? 얘가 G1, 얘는 M1. M1은 1분열을 M1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얘는 M2, 얘는 생식세포. 그러면 염색체를 보자면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 G1기, DNA 복제돼서 이렇게 있는 경우는 M1기. 하나씩 나눠져서 양쪽으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면 M2, 염색 분체까지 분리되면 생식세포다. 그렇게 봤어요? 그럼 얘는 핵상으로 EN, 얘도 EN, 얘는 NN. N과 EN은 뭐라고 하지? 핵상이라고 얘기하잖아. 옆에 상동염색체가 있으면 EN, 상동염색체 없이 모든 염색체가 하나씩 있으면 N이라고 했어요. DNA 상대량은 2, 4, 2, 1. 자, 그런데 특정한 유전자의 DNA 상대량, 예를 들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런 거 들어봤을 때 DNA 상대량이 얘는 0과 1과 2가 가능하다. 맞지? 그런데 얘는 얼마가 가능하지? 0과 2와 4가 가능하다. 얘는 0, 2만 가능하고 얘는 0, 1만 가능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정상세포를 봤는데 1과 2가 동시에 나타났다. 무조건 무슨 기다? 지원기다. 얘기했었지? 1과 2가 동시에 나타나면 무조건 지원기고 2로 나오는 뭐다? 우영접합이다. 자, 4자가 보이면 무조건 M1기야. M1기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우영접합인 거야.
우리 몇 가지 봤던 규칙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는데 첫 번째 규칙이 뭐였냐면 일자가 보이면 DNA 성질량에 일자가 보이면 얘는 지원기 아니면 생식세포다. 일자가 보이면 맨이 아니면 맨 아래, 지원기 아니면 생식세포. 자, 두 번째 1과 2가 보이면 무조건 지원기다 라고 했어요. 세 번째 4가 보이면 무조건 감소 1분열이면서 동형적 합이다 라는 얘기했었고, 네 번째가 뭐였냐면 다른 대립 유전자를 더한 값, 따지면 라지 B 스몰 A를 더한 값이 라지 B 스몰 B를 더한 값의 2배가 되는 거야. 자, 라지랑 스몰 A를 더한 값은 1인데 라지 B랑 스몰 B를 더한 값은 1밖에 안 된다 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 남자의 EN짜리 세포다. 특정한 대립 유전자를 더한 값이 다른 대립 유전자를 더한 값의 절반밖에 안 된다면 이거는 남자의 EN짜리 세포고, 절반밖에 안 되는 요 유전자가 어느 형 색채에 있는 거다? 성형 색채에 있는 거다. 왜냐면 남자가 라지, 스몰 a, 라지 b, y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라지 a 1, 스몰 a 1, 라지 b 1, 스몰 b는 없으니까 0. 그래서 a 더한 값과 b 더한 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성형 색채에 있는 거 남자 2일짜리 세포다. 다섯 번째가 뭐였냐면 다른 세포에 있는 유전자인데 특정 세포에서 0 나오면 라즈비도 0, 스몰비도 0. 라즈랑 스몰비가 완전 사라진 거야. 근데 원래는 있었어. 원래는 이제 사라지면 요 특정 세포는 남자의 N자리 세포고, 00으로 사라진 요 유전자는 어디에 존재한다? 성형 색채에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여자는 X 있으면 무조건 둘 다 가지고 Y 있으면 아예 안 가지지, 하나만 가질 경우는 없어. 근데 남자는 X 있어도 하나, Y 있으면 하나 이렇게 가지기 때문에 성형 색채다라고 봐야 돼. 그 다음에 EN짜리 세포는 남이 가진 유전자는 다 가져야 된다. 다른 세포에 없는데 가지고 있어. 그럼 걔는 EN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세포에 있는데 하나라도 덜 가졌다. 절대로 EN이 될 수 없어요. EN짜리는 남이 가진 세포는 다 가져야 된다. 자, 오늘은 약간 세포 분열 파트라 쉽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 지금 세포 분열 파트 문제 풀 건데 여기 있는 것들 거의 기출 문제라서 여러분이 풀어본 문제도 있을 거야. 자, 체크 한번 해봅시다. 2번. 그다음 핵형 분석하는 문제. 3번. 4번. 자, 2번, 3번, 4번 일단 세 문제 풀어볼게요.
볼까요? 2번은 어렵지 않지? 우리 지금 했던 식으로 따라보자. 일자가 보인다. 다와 라가 둘 중에 하나가 1번, 둘 중에 하나가 4번. 일자가 보였으니까. 근데 다하고 라 비교해보자. 다를 봤더니 디귿이 없어. 2n이라면 남이 가지고 다 가져야 된다 그랬지? 근데 디귿이 사라졌다. 얘는 2n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다가 4번이 되고요. 라가 1번이 되겠지? 그럼 1번은 어쨌든 지원기 세포라고 봐야 되니까 라즈비도 존재하고 있겠죠? 자, 그다음 가하고 나는 2번 아니면 3번이야. 2번 아니면 3번인데 가를 보세요. 누가 사라졌어? 기억이 사라졌어. 기억이 없다. 2n이 될 수 없지. 그러니까 가가 2번, 3번, 나가 2번.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4의 기억이 있다. 자, 4가 누구예요? 지금 다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다에는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을 봤을 때 지금 스몰 a랑 라즈 b를 나타낸 거잖아. 그러면 남이 가진 거는 다 가져야 되는 상황에서 기억, 니은, 디귿이 라즈 a랑 스몰 a랑 스몰 b를 나타낸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라에는 스몰 a가 지금 있는 상태고 그 다음 다에는 스몰 a랑 라즈 b만 있어야 돼. 스몰 a랑 왜 n자리 세포라서 a 중에서는 스몰 a, 라지 스몰 a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고 b도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b가 있으니까 라지 b가 있으니까 스몰 b는 무조건 없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리고 가 같은 경우는 3번인데 지금 라지 b를 가지고 있지. 그러면 라지 b도 가지고 뭐도 가지는 상태, 스몰 b는 안 가지는 상태라고 봐야 돼. 왜냐면 가하고 나가 라인이 다르잖아. 라인이 다른데 둘 다 라지 b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라즈 b 동형적합이라고 봐야 돼서 스몰 b는 아예 없어야 돼서 니은이 스몰 b 이렇게 들어가서 답이 기억, 니은, 디귿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3번으로 갑니다. 3번은 지금 두 개의 세포가 있는데 가에는 염색체가 5개가 그려져 있는데 이거 N자리 세포야. 5개인데 N자리 세포야. 근데 옆에는 나를 봤더니 같은 종의 세포는 아니야. 근데 얘는 짝수개가 그려져 있네. 2n짜리 세포인데 짝수개가 다 그려져 있다는 얘기는 얘는 Y형 색채 없이 XX를 가지고 있는 2n은 6자리 암컷 세포예요. 그럼 가와 다가 같은 종일 건데 다에는 염색체가 6개가 그려져 있어. 그러면 여기는 6개가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성령 색채까지 다 그린 거고 가에는 성령 색채 하나가 빠진 거. 누가 빠진 거야? Y가 빠진 거야. 그러면 가하고 다는 같은 개체 거라서 얘가 수컷이 되겠죠. Y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에는 Y 염색체가 하나 있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1은 수컷이다. 맞고 세포 한 개랑 X 염색체 수는 나는 2개, 다는 1개. 1번의 감수 1분요. 자, 얘는 지금 N은 6입니다. N은 6이면 2N은 10이에요. 그럼 염색 분체수는 곱하기 2 해야 되지? 24. 자, 답이 기억과 니은. 자, 4번은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라?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만 나타내지 절대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안 돼. 무조건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만 나타내야 돼. 그러면 가에는 A가 있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어. 그럼 A는 당연히 상념색체지. 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X염색체가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옆에 있는 나를 보세요. 나를 봤더니 기억, 니은, 디귿, 리을도 아니고 A도 있지 않은 이상하고 까만 작은 염색체가 나타났잖아. 얘는 무조건 Y염색체인 거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아니야. 그러니까 상념색체도 아니고 X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Y지. 얘가 Y니까 기억은 무조건 상념색체죠. 이미 성념색체 하나 있으니까 똑같아. 다 그림에도 Y염색체가 보이지? 그러면 이 Y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이라서 디귿도 상이야. 그러면 기억과 디귿은 서로 상이면서 상동염색체고요. 니은하고 리을이 둘 다 X염색체가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X염색체는 니은하고 리을이고요. 2번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은 라지 A와 스몰 a. 가가 1번이고 나다가 2번이죠. 그래서 라지 A, 스몰 a. 자, 1번이 그래서 뭐야? 암컷 X 2개 가졌으니까 2번은 Y염색체를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수컷이라고 봐야 되겠죠? 풀만하죠? 자, 내가 5번 실수 잘하는 문제라고 주의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5번. 그 다음에 6번, 8번. 자, 이렇게 세 문제 할게요. 5번, 6번, 8번. 실수하지 마세요. 실수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얘가 기억니은 디귿 리을은 무조건 이 기호로만 나와요. 그럼 얘는 기억니은 디귿 리을이 아니야? 이게 기억하고 되게 싫었어. 안 돼. 왜냐면 얘가 y인데 x와 y가 같이 이게 있으니까. 뭐야? 상lem색 칠 수가 없어. 왜냐면 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염색체들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아니면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별게 완전 별로. 그러니까 얘는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A를 가진 염색체가 아니잖아. 그러면 남은 건 Y밖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실수하는 친구들이 이게 기억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냐 X가. 근데 X는 무조건 이 중에 하나야. 그림으로는 절대 나와. 이하고 이게 나온 것이. 아니지? 이거 Y가 있으면 스컷이지. 얘네 둘이 스컷이지. 얘는 안 컷이고. 왜냐면 X 염색체가 기억니은 디귿 리을 쪽에 있다고 했는데 X가 두 개라는 소리잖아. 여기 많이가 두다 많이. 그렇지. 두다 다른. 나중에 생각해. 서로 그게 그렇지. 지금 동물은 딱 둘 중에 하나야. 1번 아니면 6번이야. 얘는 라제이야. 그지? 근데 얘는 Y를 가졌으니까 얘는 지금 암컷으로 결정났잖아. 왜? X가 이 안에 들어있어 두 개가. 기억니은 디귿 리을 중에 X가 있대. 여기서 둘다 많이 둘다 A 둘다 이빨. 라제이 스몰이를 가진 거지. 얘는 스몰이를 가진 N자리지. 얘는 라제이를 가진 N자리지. 라제이 스몰이를 가지고 있으면 N자리 세트는 라제이를 가지고 있고 스몰이를 가지고 있어. X 어. Y 이거는 같은 감수분열 과정에서 나온 건 아니야. 얘가 가질 수 있는 세트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럼 행식 세트는 어떨 때는 얘랑 Y를 가질 수 있고 얘랑 Y를 가질 수 있고. 자, 볼까요? 자, 5번에 실수하지 말라고 했던 거는 디귿을 부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기억과 니은. 염색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는 채세포 분열 후기나 감수 2분열 후기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여기는 채세포 분열 후기가 아니라 중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염색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는 감수 2분열 후기에서만 일어나야 돼서 1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디귿은 부르면 안 되고 기억과 니은 나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6번에 지금 옆에서 분리되고 있는 거 보면 이게 뭐예요? n이죠. n은 4야. n은 4면 얘가 염색분체가 분리되고 있는 상태라서 감수 2분열 후기라고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럼 감수 2분열 후기면 어떤 동물의 세포분열 과정에서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나타낸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2번 구간에서 볼 수 있는 거지. 이거 채세포 분열이 아니야. 이렇게 그려졌다고 무조건 채세포 분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지금 n은 4다. n은 4면 2n은 얼마야? 8이잖아. 근데 중요한 거 누구만 나타냈대? 상염색체만 나타냈대. 그러면 2n은 얼마라는 거야? 10이라는 거지. n은 4지만 성염색체까지 생각하면 n은 5가 될 거고 성염색체만 생각하면 n은 10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가염색체 수는 4개가 아니라 5개가 돼야 되고요. 나는 구간 2에서 관찰된다. 맞는 말이고 A와 B는 복제품이잖아. 엄마에게서만 받았든지 아빠에게서만 받아야 되는 거지. A와 B 부모 각각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상동염색체 얘기할 때 쓰는 거야. 답은 니은. 자, 그 다음 8번 가볼게요. 8번에서 여러분 실수하는 거 당연히 가를 A라고 생각하고 나를 B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지금 가는 2에는 6이에요. 나는 N은 4야. N은 4니까 2에는 얼마겠어? 8이겠지. 염색체수 누가 더 많아요? 나가 더 많을 거야. 나를 가지는 생물이 더 많을 거야.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관찰되는 이가 염색체 수는 A가 B보다 많다. 그래서 나가 A가 되는 거고 가가 B가 되는 거야. 이거 일단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답은 5번만 나와야 되겠죠. 5번. 그래서 나의 세포 분열 결과 세포의 핵상은 N이다. 지금 이미 N 상태거든. 생식세포 N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디귿만 골라야 됩니다. 동물 A에, 자, 동물 A 한번 볼게요. A에 감수 1분열 전기 세포 내 염색체 수는 몇 개야? 8개야? 그럼 염색 분체 수는 몇 개가 돼야 돼? 16개가 돼야 돼. 그 다음, 동물 B에 감수 분열 결과 생성된 모든 생식, 이거 중요합니다. 세포 내 DNA 상대량은 지원기 세포 2분의 1이다. 이거 왜 안 되지? 수컷이라 안 돼. X염색체 가진 애랑 Y염색체 가져가는 애는 DNA 상대량 다르다 그랬죠? 암컷이라면 지원기의 절반이 생식세포가 되는 게 맞지만 X염색체랑 Y염색체는 DNA 상대량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지원기 세포의 2분의 1이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니은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디귿만 고르셔야 돼요. 박세훈 맞았어? 잘했어. 자, 넘겨볼까요? 자, 이거 풀 때 우리 좀 알고 가야 될 거 하나만 얘기하면 이거였어. N자리 세포랑 B자리 세포. 자, N자리 세포는 모든 염색체가 다르다. 자, 모든 염색체가 다르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N자리 세포에는 절대로 상동염색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N자리 세포에는 절대로 상동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N자리 세포에는 절대로 뭐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립 유전자도 존재하지 않아. 그럼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N자리 세포 속에 같이 존재하는 염색체는 절대로 뭐가 아니다? 상동이 아니다. N자리 세포 속에 같이 들어있는 염색체는 절대로 상동이 아니고 절대로 대립이 될 수 없다. 우리 많이 했었죠? 이거 알아두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거야. 자, 그럼 이번 문제는 11번, 12번, 13번 할게요. 11, 12, 13. 모르는 거 질문하셔야 돼요.
A랑 B가 둘 다 어디 있냐면 상념색지에 있어. 근데 서로 다른 상념색지에 있어. 상념색지 수는 적어도 2 이상이야. A가 있는 염색체, B가 있는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N짜리 세포에서도 2보다는 커야 돼. 근데 지금 봐봐. A 더하기 B가 0이니까 얘 무조건 N이야. 그치? 얘가 무조건 N이야. 그러니까 얘가 스몰 a가 N이고 얘가 2N이고 N이고 2N이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봐봐. 2N의 상배량은 절반 아니면 2배야. 그러니까 여기는 스몰 a에 들어갈 값은 1 아니면 4. 그 말고 답이 올 수가 없어요. 1 아니면 4야. 그런데 얘네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상념색 지수가 1밖에 안 되니까 말이 안 돼. 그치? 상념색 지수는 적어도 N짜리 세포에서도 2개보다는 2개 이상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4야. 그럼 얘가 4고 2N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2번이 되겠죠. 2N인데 2야. 그럼 얘가 1번. 지원이가 되겠지? 4가 뭐가 되겠어? 3번. 그리고 여기가 생식체 4번이 되는 거라 얘 같은 경우는 상념색체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있었어. 그럼 여기도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복제될 수 있을 거야. 여기로 라지 A, 스몰 b가 가고 여기로 스몰 a, 라지 b가 가는 거지. 맞죠? 그래서 여기는 라지 A도 없고 스몰 b도 없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로 스몰 a, 라지 b가 가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그럼 상념색 지수가 얘가 4니까 4야. 8, 4, 8. 다시 말하면 2에는 8인데 상념색 지수거든. 그래서 2에는 10이 돼야 돼. 그죠? 그래서 가는 1, 2, 3, 4 중 무엇인가? 가는 4번이 되겠지. 스몰 a랑 라지 B 가지고 있는 4번. 가나다라 중 이가염 색체를 지닌 세포는 M1기에 속하는 라 2번이고요. 이 동물의 체세포의 총 염색체 수는 8개 아니야 10개라고 나와야 돼. 항상 상념색체만 나타내는지 다 나타내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나오는 거 12번 문제가 그거야. N짜리 세포에는 절대로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상속염색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그럼 봐. 지금 얘가 2에는 6짜리래요. 2에는 6짜리면 기억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얘가 다 있어야 2N이야. 하나라도 없으면 N이야. 그러니까 가는 무조건 N이야. 왜? 미음이 없잖아. 다도 N이야. 미음, 비읍이 없잖아. 라도 N이야. 가, 다, 라는 N인 거 확정. 그러면 이 속에는 염색체가 3개씩만 있어야 돼. 근데 가봅시다. 기억, 리을, 비읍이 이미 있어. 그럼 나머지 없어야 돼. 나머지 다 X하세요. 이미 N짜리 세포라 염색체 3개가 있으면 나머지는 없어야 돼. 그러면 다 X한 다음에 기억과 리을과 기억은 절대로 상동이 아니니까 따로 쓰는 거야. 자, 이번에는 다로 갑니다. 다로 갔더니 기억하고 니은이 있어. 야, 상동 염색체는 N짜리 세포에 동시에 있어도 안 되지만 동시에 없어도 안 돼.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그럼 무슨 얘기냐? 기억하고 니은이 있으니까 니은은 여기 아니면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자, 근데 이번에는 라 볼게요. 라를 봤더니 니은과 비읍이 동시에 있네. 니은하고 비읍은 그럼 상동이 될 수 없는 거라 니은이 얘랑 상동인 거예요. 맞지? 그럼 이제 나머지를 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라 보세요. 다를 보세요. 다의 N짜리 세포인데 니은과 비읍이 동시에 없어. 상동염색체는 동시에 있어도 안 되지만 둘 다 사라져도 안 되는 거야. 상동염색체라서. 그럼 니은은 여기 있으면 안 돼서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야지. 그래서 상동이 기억, 미음 상동, 미음, 리을 상동, 디귿, 비읍 상동이야. 근데 나 보세요. 디귿하고 비읍이 둘 다 있네. 그래서 상동이라고 우리가 밝혀낸 디귿과 비읍이 나에는 동시에 있으니까 나는 2N짜리 세포라 전부 다 5가 돼야 돼. 2N짜리가 다 있어야 돼. 다 5로 하는 거야. 자, 다 보세요. 다를 봤더니 기억하고 니은이 있잖아. 그럼 누가 있어야 돼? 디귿하고 비읍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돼. 근데 비읍이 없네. 디귿이 있으면 돼.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5고 나머지는 다 X. 다는 라 보세요. 니은하고 비읍이 있어요. 니은하고 비읍이 있으면 기억하고 미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기억이 없으니까 미음이 있겠지. 미음에다 5, 나머지 다 X. 그러면 답이 4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을 가봅니다. 자, 이거는 인구합성을 나타낸 거고 이거는 유전자 양 더한 거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1보다 3. 3은 뭐다? 무조건 1 플러스 2야. 자, 1과 2가 동시에 나타났다. 얘는 지원기 세포인 거야. 그러면서 이거야.
라지 H, 라지 H, 라지 T, 스몰 T든지 라지 H, 스몰 H, 라지 T, 라지 T든지 문제에 다 상명식처럼 나왔으니까 이게 되는 거야. 근데 봐봐. H는 스몰 H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네. 스몰 H가 있네. 그럼 얘는 라지 H, 라지 H는 안 되는 거야. 스몰 H가 있는 세포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뭐야? 이거야. 라지 H, 스몰 H, 라지 T, 라지 T인 거야. 자, 그럼 얘는 지원기 세포라서 몇 N짜리예요? 2N짜리예요? 그럼 이 중에 1, 2, 3 중에 반드시 2N짜리 세포가 있어야 돼. 누구겠어? 남이 안 가진 걸 하나라도 더 가진 애가 2N짜리 세포지. 그래서 얘가 누구야? 리을. 그럼 얘는 라지 H, 스몰 H가 있겠지? 2N짜리 세포에 뭐가 없어? 스몰 T가 없잖아. 아까 우리가 라지 T, 라지 T 렉처 냈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스몰 H 갖고 지금 T를 봐야 되는 건데, 자, 여기 보면 무조건 누구는 있어야 돼? 라지 T는 있어야 돼. 라지 T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더한값이 1이라는 거는 스몰 H 라지 T, 2라는 거는 라지 H 라지 T.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답이 뭐 나온다? B은 나오면 됩니다. 자, 이번에 14번. 14번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 알죠? 여러분, 특수한 대비를 예를 들면 라지랑 스몰 B를 더한다. 나타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 1번에 만약에 이거 더한 값이 x만큼 있었다. 그럼 여기는 무조건 몇 x? 2x. tn이 복제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 두 개는 a와 b로 나눠지는데 a와 b를 더한 값은 항상 얼마가 돼야 된다? 2x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 2x가 여기하고 여기로 나눠진 거라서 그럼 여기는 얼마? 2분의 1 a 2분의 1 a 2분의 1 b 2분의 1 b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 풀 때 아주 중요한 거 a와 b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된다? 홀수가 될 수 없다. M특이 세포잖아. M특이 세포는 나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여기에 라지가 있으면 바로 옆으로 라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 M특이 세포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절대로 홀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 0은 들어가도 되지만 홀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죠?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14번 문제가 이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요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14번, 그다음 그 밑에 있는 15번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힌트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해는 느끼래. 그럼 상념식 지수는 6 아니면 3이야. 이거부터 했어요. 이거 틀리면 이제 틀리는 거야. 이해는 6이라서 상념식체는 1일 때는 6일 거고 n일 때는 3일 거야. 우리 뭐 해야 돼? 제일 간단하네. 얘부터 하자. 얘부터 하면 얘는 3분의 3이거나 6분의 6이거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어차피 상념식 지수가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3분의 3이다, 6분의 6이다 보면 6분의 6이다? 그럼 상념식 지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2하고 F를 더한 값이 6이 나올 수 있나요? 이 라지프여도 최대 4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라 뭐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돼. 맞지? 아니다. 잠깐만. 지금 이 3분의 3이다. 여기 잘못 틀렸어요. 8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잘못. 자, 이거 뭐냐면 3분의 3이라는 건 n짜리 세포잖아. n짜리 세포인데 2하고 f를 더한 값이 3이 나올 수가 없지. 아무리 많아도 2 하나, 라지 f 하나니까 아무리 많이 나와도 2 나와야 돼. 그럼 얘는 3분의 3이 아니라 6분의 6인 거야. 왜냐면 만약에 라지 하면 8까지도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가 지금 6분의 6이 되는 거야. 그럼 결과는 무슨 얘기냐면 6이 됐으니까 얘는 지원기는 안 돼. 그지? 지원기는 아무리 많아야 4니까. 그럼 얘는 뭐야? M1기야. 뭐 어떻게 쓰면 돼? M1기에다가 6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지금 2하고 F를 더한 값이 6인 거야. 근데 지원기는 안 돼. 그리고 상념식 지수는 6개여야 돼. 그러니까 2n짜리 세포에서 6을 가질 수 있는 얘를 써. 그럼 여기는 무조건 뭐야? 3이야. 그러면 2하고 F를 더한 값이 3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3인데 염색 지수는 6개일 거란 말이야. 얼마 나와야 돼? 2 나와야 되겠지.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1번. 얘가 2번. 이해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2n짜리가 2개가 이미 나왔잖아. 이렇게 2개. 그럼 나머지는 n짜리라서 몇 분의 3, 몇 분의 3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여기 3이 되려면 1분의 3이네. 자, 일자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여기는 절대로 홀수가 들어가서 없다 그랬잖아. 일자가 들어갔다는 건 4번을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2하고 F를 더한 값이 1이야. 그럼 여기도 1이야. 그럼 여기는 2야.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뭐의 몇이야? 4네. 그럼 이거는 4분의 3이지. 4분의 3. 됐어요? 자, 그래서 2하고 F를 더한 값이 3이라는 거는 라지 F 스몰 F거나 라지 스몰이 라지 F거나 어쨌든 F나 E 중에서 하나가 동형접합, 대문자로 동형접합이어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니은이에요. 자, 마지막 15번. 15번에서 ABC가 0, 1, 2 중에 하나래. 그럼 우리 뭐 봐야 되게? 0, 1, 2가 다 들어있어. 1과 2가 동시에 들어있어. 지원기 세포지 무조건. 그죠? 0, 1, 2. 1과 2가 동시에 들어있어. 지원기 세포야. 그러면 이 중에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다. 그러면 0 들어있는 애는 어디나 0이야. 한 번 0이면 계속 0이야. 그러면 이것처럼 다양하게 들어있으면 안 돼. 얘여야 돼. 그래서 얘는 다 0. 0, 0, 0. 그럼 C가 0이라는 소리네. 여기 0도 하자. 자, 그럼 보자. 0, 1, 2라는 거는 2가 들어간 애는 동형접합이잖아. 절대 0이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0 나오는 얘는 1인 거고 얘가 2인 거고. 그래서 얘는 2야. 그럼 2배 하면 4가 돼야 돼. 4가 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 3, 2, 0. 그래서 얘가 M1 계속 2번. 얘가 1번. 1, 1자 들어갔네. 그러니까 횡식세포 4번. 여기 2자 보이네. 그러니까 M2 계속 3번. 이렇게 찾아가면 돼요. 0, 1, 2가 동시에 났으니까 지원계세포다. 그게 시작.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풀어본 문제 이제 슬슬 몸풀기 시작해야 돼요. 보면 요거 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분집 나가고 그 다음에 유전 부분하고 이제 세포분야라고 이제 섞어서 나가기 시작할 거야. 저번에 내가 설명을 했지만 추가할 수 있는 설명 내용 뭐 들어갈 겁니다. 연료나 문항률도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 자, 과제는 다음 시간부터 나갈 거예요. 오늘까지는 과제 없으니까 지금 풀었던 문제 집에 가서 복습하는 거 잘 해주세요. 오케이, 수고했어.